예,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현직 청와대 인사로는 처음으로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어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기간 마감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특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문제가 됐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 정치권 소식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신문 조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 지난번에 두 차례 이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고요. 예, 그렇죠. 청와대 인사로선 처음으로 이제 현직 인사는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특검이 지금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뭐 수사 기간 연장도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인데 기간이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님? 한 10여일 남았죠. 이제 수사 기간 남았는데 좀 제가 볼 때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특검이 가지고 있는 게 결정적 스모킹건이라 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현재까지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드루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정황 증거가 대부분인데요. 이 정황 증거가 또 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대질 신문에서 일부분이 또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다죠? 예, 뭐 일부분 새로 추가된 부분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 취사 선택을 해야 되고 결국은 두 번의 현직 지사를 소환했기 때문에 이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거고 또 현직 청와대 비서관까지 소환을 해서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제 막바지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좀 다소 곤혹스럽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경수 지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차 소환 때 그 김경수 지사를 좀 밀치고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면서 경찰청장에게 좀 전화까지 하는 사태가 또 있었는데 좀 이런 민주당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에 김기춘 실장 있을 때 경찰에서 현장에서 체포도 안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체포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축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정치적인 의사표시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특검이 잘 진실을 파헤치도록 돕는 것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준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검찰을 압박하거나 검찰을 응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뒤로 하고 이제는 그 특검이 마무리 단계가 거의 왔으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연장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때 가서 정치적 발언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정치권에서 그렇게 나서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 전당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2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 글쎄요 전해철 의원이 이제 김진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또 공개적으로 좀 천명을 했고요. 다른 후보들도 이제 일부 후보들에 대한 지지 성향을 밝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글쎄요. 떨어진 탈락 주자들의 어떤 중립을 지켰나 그런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흥행이 더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실은 뭐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좀 해석하기가 정치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흥행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건 뭐 다소 좀 그럴 것 같고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7월 26일인가요? 그때 예비 경선 우리가 얘기하면 컷오프 때 본인이 출마를 검토했다가 접으면서 내놓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 암묵적으로 김진표 의원에 대한 지지를 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평가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이 아니고 대놓고 이제 김진표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본인의 SNS에 밝혔죠. 밝혔기 때문에 이게 예비 경선 때부터 해온 거를 더 드러냈다는 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의 판세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판세가 1강 2중이냐 아니면 2강 1중이냐 이런 거로 좀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데 그쪽 캠프에 전화하면은 다들 자기들이 이긴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른바 그래도 중립적인 언론사에 어제 몇 군데 전화를 해서 후배들한테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도 갈려 있습니다. 현재 이해찬 후보의 여전히 1강 대세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다 이제
이해찬, 김진표의 2강으로 많이 좁혀졌다. 여론조사에서도 뭐 좀 다른 여론조사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친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이 지지사를 냈다는 거는 뭐 김진표 후보 측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승기가 잡으니까 드디어 이제 대놓고 지지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해찬 후보 측에서 볼 때는 이제 막판에 대세론이 굳어져 가고 있으니 총력전을 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중요한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이제 이른바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추재성 의원이 조만간 지지 의사를 밝히겠다는 예, 어제 16일 기사들이 주.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또 이분 쪽 알아보니까 최 의원 쪽이 내일 14일이죠. 14일 날 이분이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 됐는데 그때 자기 본인을 도왔던 현역 의원들하고 원외 지역위원장들 모임을 갖고 쭉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르면 16일쯤 예.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겠다고 하는데 예. 이 최재성 의원이 이 권리당원들한테 대단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이 세 후보 모두 최 의원이 이렇게 컷오프된 뒤에 일각에서는 몸값이 더 높아졌다 할 정도로 구애 경쟁이 심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최 의원의 이 결정도 이 종반전에 치닫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 아닌가. 이번 전대를 싶습니다. 계기로 이 친문이 좀 분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때가 됐죠 이제 아, 집권 때가 2년 차 됐고 아, 예. 전당대회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그게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박근혜 정부도 전당대회가 사실 내리막길의 시작이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누가 적합하느냐.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판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지금 각 후보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후보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성 대표는 안 된다.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해찬 후보는 자기 정치 안 하겠다. 요는 다 이해찬 후보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와 별개로 결국 이해찬 대세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 이런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않겠지만 친문 인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지금 삼철 중에서 유일하게 국내에 남아있고 제도권에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의사표시를 했는데 전체의 그 친문 진영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혼자 지금 좀 견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찬 후보가 만약 대표가 되면은 좀 청와대하고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되는 거는 상관없이 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뭐 우리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일정 정도 견제와 경계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견제와 경계와 관련된 발언이 좀 또 나왔던 게 예. 이해찬 후보가 부산에 내려가서 선거에서 왜 떨어지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진표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러 번 고비를 마셨던 이 부산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해찬 후보는 바로 농담이었다고 뭐 이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에 또 앞서서는 이해찬 후보가 그 문실장이라는 발언을 또 했었죠. 예. 해서 이른바 문파라고 하는 이 열렬한 그 대통령 지지자층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이런 발언들이 전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게 크거든요. 그거를 좀 가늠해 보려면은 민주당 전대를 구성하고 있는 선거인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100%를 놓고 보면은 45%가 이 대의원입니다. 대의원이고 40%가 권리당원, 이른바 당비를 내놓은 당원들이죠. 예. 당비를 내놓은 당원들이고 15%가 일반 국민하고 일반 당원들, 여론조사하고 일반 당비 안 낸 당원들입니다. 결국은 이 현장에서 와서 투표를 하는 대의원 45%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권리당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표의 가치가 2년 전에 2016년도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는 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이 표의 가치가 한 1대 20 정도. 대의원이 훨씬 20%, 20배 정도 많은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한 50배 정도가 됩니다. 50 정도가. 결국은 이 권리당원들 중에 이해찬 후보의 이런 발언에 분노하고 분개를 하고 반대를 하지만은 결국 이들의 표심이 실제 당락의 좌우하게서는 좀 더 대의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8월 싶습니다. 25일 날 이제 전당대회가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 후보 중에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자, 세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나온 지지율 보니까 40.6%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지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요. 빨간불은 아니라도 최소한 노란불은 들어왔다. 그래서 청와대 또 뭐 민주당 쪽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지지율 하락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부장님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사실 이 상황에서 보면은 추미애 대표가 참 운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꽃길만 계속 걷다가 지금 약간 하락세가 되는데 그 다음 그 대표한테 이게 바통을 넘겨주고 약간 관리를 하는 뭐 어제도 대구에서 약간 울먹이고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또 그쪽의 지역에서도 줬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반면에 새로운 대표는 정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실 지금 뭐 그런 의미에서 당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이해찬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대해서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지난번에 그 실장 발언도 그렇고 이게 반복되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총리 그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할 때는 그때도 너무 그 책임 총리라고 해가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결국 정부에 굉장히 큰 청와대에 굉장히 부담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당이 그런 부담을 청와대에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락세가 더욱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위기일수록 뭔가 기강을 잡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청와대를 좀 돕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대표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양쪽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원의 몫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누가 됐을 때 이 지지도 하락을 멈출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지금 녹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안보 상황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안보를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사람들이 갸우뚱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 지금 정상회담 얘기도 있지만 그게 해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낙관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경제가 계속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지표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가면은 계속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우리 수입은 계속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은 민심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음 지도부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연창적으로 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소득주도와 혁신주도 이거를 균형을 잡아가지고 경제를 얼마나 잘 보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지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부장님. 예, 돌파구가 필요해 보여요. 예. 그렇죠. 근데 한 2달 남짓됐죠. 6.13 지방선거 때 이제 그 현 여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좀 했습니다. 지금이 정점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곧바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40%까지 내려왔으면 조정 폭이 좀 가파른 거죠. 50% 후반대나 60% 초반하고 또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정부 여당이 뭔가 실질적인 생산물을 내놓을 때가 됐습니다. 뭐 국회 입법이 됐던 아니면 경제 지금까지 우리가 현 정부가 써왔던 경제 정책들, 소득주도 경제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 생활에 어떤 부분이 나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때가 됐고 이 부분들이 보여지고 특히 뭐 당청 관계 말씀하신 대로 당청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협력적으로 되고 하면은 다시 또 반등의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가 이어지거나 그 부분에 볼 게 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현재 이른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지 않고 뭐 진보층은 뭐 정의당 쪽으로 가고 보수층 같은 경우는 무당층으로 또 빠지고 하는 거 보면은 일단 또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거죠. 지지를 했는데 또 실망을 하니까 빠졌고 어떻게 하는가 또 보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 이제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이 뜨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자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인데 김병준 위원장이 처음에 이 가치의 논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자율이라는 이 보수층의 자율이 없다. 뭐 거기까지는 나름 뭐 제가 만나본 사람도 그렇고 식자층에서도 이런 논쟁을 또 자유한국당이 하는구나. 이전 대표하고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또 국가주의가 나왔는데 이 김병준 위원장이 국가주의에서 약간 스텝이 꼬였습니다.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끌고 나오는 순간 뭐 노무현 대통령 묘소도 갔었고 약간 헷갈렸어요. 지지자들이 볼 때 이게 뭐지? 맞는 것 같은데 좀 헷갈렸습니다. 헷갈려가지고 지금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병준 위원장이 진짜인가 한번 보자. 진짜로 우리 편인가도 보자. 그리고 진짜로 제대로 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상황으로 관망하는 자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한 1.6%포인트 상승을 한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네요. 네. 부장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분 이야기인데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계시잖아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정부를 약간 비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사퇴하고 나서 5번째 이런 글인 것 같아요. 지난번 노회찬 전 의원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 정치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복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건데 지금 뭐 미국에 있으면서 게다가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측근들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임명한 당협위원장들도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살아야 하니까 뭐 대변을 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SNS의 정치일 텐데 지금 그거를 안 하면은 결국은 완전히 잊혀질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한국당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재평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이런 다음에 발언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실제 그렇습니까? 신문에 자기 이름이 완로하지 않으면 제일 두려워한다면서요. 그렇죠. 악플이 무플보다 훨씬 낫다라는 게 게다가 본인 장례 기사가 아니면 무슨 상황으로 나와도 좋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 조바심이 이런 약간 다른 그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만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본선에 오를 6명 후보가 컷오프되고 확정이 됐는데 지금까지의 바른미래당 전대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큰 지금 여론의 주목도는 높지 않죠. 그쵸. 높지 않고 6분이 나오셨는데 근데 국민의당 출신이 2분, 바른정당 출신이 4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이 청년위원장에는 이 국민의당 출신 김수미 의원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4자리를 놓고 또 여성 한 분이 또 확정이 됐고요. 권은희 후보가 됐고 그럼 3자리를 놓고 5분이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손학규 대표가 손학규 후보가 나오면서 또 손학규 대세론이 그쪽에서는 또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김영환 후보하고 누구죠? 하태경 후보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여기는 민주당하고 좀 다른 게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1인 1표입니다. 최고에는 1인 2표고. 근데 이쪽은 1인 2표기 때문에 이른바 짝짓기 연대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손학규 대표의 대세론이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최대 개파나 영향력이 큰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도 손 대표를 돕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1인 2표제가 변수가 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손학규 연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작용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1인 2표가 합종연행에 굉장히 중요한 기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세론이 있는 데는 1인 2표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한 표를 누가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 한 표를 가지고 흥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표가 있을 때
뭐 하태경은 예. 이게 뭐 시한이 있어서 연말까지 가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국민 여론을 거슬리지는 못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국회 책정된 특활비가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글쎄요.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폐지도 국민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폐지까지 가닥을 잡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네. 지금 어떻게 보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부장께서는? 일단은 뭐 폐지 여론에 대해서 제도 개선으로 국회에서 화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건 꼼수 아니냐. 결국 영수증을 제출하는 게 무슨 특활비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특활비를 계속 고집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을 속이면서 뭔가 쌈짓돌을 그 뒤에다 두고 싶은 그런 뭐 의도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보면은 좀 늦었지만 특활비를 폐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구체적인 항목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특활비는 아닌 거죠. 예를 들자면 경조사비나 국회의장이 어디 가가지고 뭐 그 경력금을 주거나 식사를 모시고 대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 김영란법 때문에 저기 예하 피감 기관들의 돈을 끌어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들은 개정에 정식으로 넣어가지고 활동비 이런 부분들로 좀 해서 투명하게 그야말로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넣으면 되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제도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합의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데 문제는 특활비가 진짜 요구되는 부분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게 기밀의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북한 관련해서 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일정 정도 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약간 뒤로 밀려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의원 외교나 의원의 남북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상황들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이제 민주당 거대 정당이죠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걸 영수증 처리를 해가지고 좀 양성화 시켜보려고 했는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쪽에서 이 당론으로 폐지 당론을 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게 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걸 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피감기관 관련해서 그 외유 있잖아요 논란이랄지 그동안 이제 국회의원들 특권 내려놓기 얘기는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쉽사리 이게 좀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은 부분도 있나요? 우리 이제 부장께서는 국회 뭐 오랫동안 출입하셔봤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 가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각 해당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도 있고 또 상임위 차원의 의원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원들이 나가서 그 해당 국가에 가서 할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외유라고 되는 거죠. 의원 외교하는 거를 막자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 분명한 예산을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을 해라. 근데 그 지금까지 나가 보면은 뭐 한 열흘 일정이면은 한 그 공식 행사 일정을 한두 개 정도 끼고 나머지는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금방 우리 김 소장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특활비 부분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생각이 다른 게 국회에서 특수 활동을 한다는 건 사실 뭐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은밀하게 하는 건데 특수활동이라는 게 그래서 이미 입법 활동비하고 정책개발비라는 게 충분히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진짜로 뭐 저기 국회가 그럴 일이 많지 않지만 정말로 기밀이 요구된다 하면은 정부 측에 요구해서 특별하게 돈을 뭐 예산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특활비 아마 원내교섭별과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공식 발표도 이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주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